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정복을 위한 과학적 성과가 더디지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내 첫 항체 치료제를 허가했고 전문가 집단은 65세 이상은 신중을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먼저 치료제 소식입니다. 정부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국내 첫 항체 치료제의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대신 사용 대상을 60세 이상 또는 지병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제한했습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셀트리온이 만든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됐습니다. 식약처는 임상 3상 결과를 올해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에 이어 세 번째 항체 치료제입니다. 레키로나주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있는 항체 유전자를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한 것인데 임상 이상에서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증상 회복 기간이 사흘 정도 단축되는 등 앞서 허가된 항체 치료제들과 비슷한 효능을 보였습니다. 투여 대상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의 경증 환자와 폐렴 증상이 있는 중등증의 성인 환자로 한정됐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중증으로의 이완을 낮춤으로써 치명률을 낮추고 또 그리고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의 치료 부담을 또 자원 투입을 좀 낮추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산 첫 치료제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중증 환자에게 사용했을 경우 면역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면역 반응에서 몸이 망가지는 시기, 그러니까 중증으로 간 시기에는 오히려 더 이론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도 비싼 데다 링거를 맞듯 몸무게에 따른 양을 250ml 수액에 희석해 90분간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도 실험하고 있다며 다음 주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식약처가 두 번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는데 만 18세 이상에 사용하되 65세 이상에는 신중하라는 주의사항을 추가해서 사용 허가를 권고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65세 이상 접종에 더 신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어서 박진주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에 대한 2차 자문회의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백신을 허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1차 검증자문단의 권고와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4주에서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건도 똑같이 붙였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접종에 대해선 좀 달라졌습니다. 1차 검증자문단에선 고령자 접종도 배제할 수 없다가 다수의 의견이었지만 중앙약심위는 백신 사용 주의사항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아직 고령자 접종 효과에 대한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선 신중히 판단하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는 하는 것이되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는 조금 더 완급을 조절하는 좀 더 신중하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백신은 국가접종으로 이뤄지는 만큼 질병청사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고령층의 접종 여부를 재논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건 유럽연합의 공식 승인에도 핀란드와 독일, 폴란드 등 고령층 접종을 권하지 않는 국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식약처의 최종 허가가 나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층에 우선 접종될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영국과 유럽연합이 고령층 접종을 승인한 만큼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미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다음 주 마지막 자문 절차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부산 감천항의 항운노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주로
러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유행하는 GR그룹의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초기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최근 5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산 감천항 집단 감염. 지난달 27일 항운 노조원 3명과 항만 사업장 직원 2명을 검사한 결과 4명에게서 GR그룹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GR 바이러스는 초기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이 GR그룹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8월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에게서 GR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적이 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검출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천항은 해외 선박들의 하역이나 수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해외 유입 가능성이 크지만 거꾸로 지역사회에서 옮겨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인지 해외 유입에 의한 지역사회로의 감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선원들의 유전자와 동일한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9일 탄자니아에서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외국인인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부산 생활치료센터의 1인실에 격리되어 치료받고 1월 29일 퇴소하였습니다. 접촉자는 없어 지역 내의 감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해운대구 노인요양시설에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이 또 발생하는 등 부산에서는 하루 15명의 환자가 더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로 다시 내려왔고 지난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도 300명대 중반을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부 지침을 완화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 지난 2일 이곳에서 한 실습생을 시작으로 직원과 실습생, 아동 2명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이들의 가족 등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아동과 교사가 오랜 시간 돌봄과 교육을 병행하며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0명, 국내 발생 351명, 해외 유입 19명으로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다 오늘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62명으로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강북구의 사우나와 부산의 재활병원 등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 수가 대폭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방역을 강화하면서 피해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로의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완화할지를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밤 9시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 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연장을 포함한 조정안을 확정해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미입니다. 역대급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서울역 인근의 쪽방촌을 공공이 주도해서 40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도 개발 방식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는 뜻 같은데 정부의 공급 대책,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바로 건너편, 고층 빌딩들 사이로 1,000개가 넘는 쪽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쪽방촌입니다. 워낙 주거 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 개발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이주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공이 나섰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곳에 최고 40층 높이
2,4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준 대신 LH와 SH가 임대주택부터 먼저 지어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역대급 공급 대책도 기본 얼개는 이런 방식과 비슷합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이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동안 남산 경관 보호 같은 규제로 층고 제한을 받았던 서울역 주변 동네 사람들은 기대감이 큽니다. 저희는 환영입니다. 공공에 맡기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신속하게 되고 분란 없이 되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우선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 같은 곳들은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거부감이 큽니다. 공공으로 하게 되면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할 수도 없고 빽빽한 닭장 아파트 같은 모습의 그 아파트가 나오게 되죠. 이런 우려를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 그리고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비싼 자재,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은 이제 사업비는 올라갈 거고. 그래도 좋다. 우리는 사업비 올라가더라도 고급 쓰겠다면 쓰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또 개발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광범위하게 뉴타운처럼 지정하고 한꺼번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는 이주식이나 주변 집값 영향을 고려해 사업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최근 농산품과 식료품 가격 급등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주가 설인데 사과 3개에 18,000원, 달걀 한 판에 7,000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까지 겹쳤기 때문인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사과 농장. 저온 창고에 사과 상자가 10개밖에 없습니다. 설을 앞둔 이맘때면 원래 200개 정도가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기다 쌓아놓고 팔았어요. 어디다 놓을 데가 없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 사과 가져오세요. 그래서 아유 없어요. 사과 없어요. 한 대형마트. 사과 3개에 17,800원입니다. 작년보다 2배 반 비쌉니다. 너무 많이 비싸서 지금 엄두가 안 나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배와 곶감도 모두 40% 정도 올랐습니다. 시금치와 고사리 같은 나물도 올랐습니다. 달걀 값은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30개 한 판에 7,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역시 작년보다 40% 넘게 뛰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건 우선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유독 장마가 길었고 가을에 태풍도 잦았습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까지 덮쳤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끊기면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진 겁니다. 지난 1년 농촌으로 보낼 예정이던 외국인 노동자가 4,917명이었는데 단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못 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농산품 가격 급등은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옥수수는 42%, 대두는 53%, 팜유는 28%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발이 묶인 탓입니다. 그 여파로 국내 가공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제빵 회사는 지난달 빵값을 9% 올렸고 식용유와 즉석밥 가격도 잇따라 오를 예정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유독 농산물과 축산물만 11% 급등했습니다. 기후 변화도 코로나19도 금방 끝날 일이 아니어서 이런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흘러내린 2.6톤짜리 철판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4차례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시행 전이라서 이번 사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현대중공업 조립공장에서 작업하던 직원 41살 강모 씨를 대형 철판이 덮쳤습니다. 가로 8m, 세로 2m 크기의 이 철판은 무게만 무려 2.6톤에 달했습니다.
세워둔 지지대와 철판 사이에 머리가 낀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강 씨는 용접 작업을 하러 이 철판이 놓여있던 지지용 받침대 옆을 지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대조립 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에도 추락과 질식으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막 발생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더니 정말 안전에 대한 원칙을 좀 제대로 좀 준수했으면 좋겠다. 지난 5월에 이어 9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지만 지난달 8일 공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같은 건물의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승강기 탑승을 금지한 외교협회 갑질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보도가 나간 이후에 개선은커녕 오히려 승강기를 아예 멈추겠다고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국회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외교협회는 요지부동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대안학교인 숨나학교 학생들. 같은 건물에서 승강기도 타지 못하게 하는 외교협회의 갑질에 항의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관심 사라지면 그냥 묻혀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교협회가 건물 3, 4층을 임대한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와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MBC 보도가 나간 지 2주가 지났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숙사로 향하는 길목에 CCTV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협회 측은 학교 측 대표가 없어 협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교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물어보니까 선생님 대표가 이미 있대요. 그 선생님 대표가 학교를 대표하느냐 이거지 문제는. 여기 무슨 교장이나 교감이나 그런 일반 학교의 어떤 시스템은 아니에요. 교사 대표니까 제가 대표입니다 라고 해도 계속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틀 전엔 승강기가 노후돼 운행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최종 공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으로 향하는 곳은 이렇게 철문으로 굳게 막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써 있는 문구만 붙어 있는데 다음이 언제일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외교협회는 전현직 외교관들의 친목단체로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이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800명에 달하는 현직 외교관들의 회비만도 한 해 2억 원가량 됩니다. 그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외교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내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명절 때만 되면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사례가 많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설에도 소고기나 돼지고기 구입하실 때 특히나 원산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값싼 수입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양심 없는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속반과 함께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울산 울주군 한 정육점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예, 원산지 표시 점검 나왔습니다. 잠시만 점검하겠습니다. 진열대에는 모두 진짜 한우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정육점은 대형 포털 쇼핑몰을 통해 한우 선물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별점 5점 만점에 4.8을 받아 평가도 좋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폭주해 판매는 일찍 마감됐습니다. 230kg, 금액으로 2,700만 원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현장 점검 결과 냉동창고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고 한우 선물 세트에 들어간 갈비살은 한우 가격의 4분의 1에 불과한 미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빚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난이 약화돼가지고 코로나도 그렇고 실수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돼지고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절반 가격인 칠레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기도 하고 독일산으로 대패 삼겹살을 만들어 팔다가 라벨을 잘못 붙였다며 잡아떼기도 합니다. 바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잘 못 붙인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속인 건 진짜로 아닙니다. 이처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축산물 업체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700곳,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전 모니터링과 개인의 신뢰 분석을 통해서 혐의성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 원포인트 단속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인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국회를 통과한 현직 법관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가 주심을 결정하고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성근 판사 탄핵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음 파일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대에선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음 파일 폭로에 송구하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하신 거에 대해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비판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근 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는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면서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을 당하도록 내팽개쳤다며 대법원장 탄핵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뿐 아니라 변호사, 검사 등 동기 법조인 3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이 참여했는데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환영했습니다. 민변은 판사의 위헌적 행위에 책임을 지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앞으로 어떤 법관도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주심은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진보 성향 이석태 재판관이 맡았는데 탄핵 결정은 재판관 9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해 6명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주심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의 이달 말 퇴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재판관들은 조만간 비공개 회의인 평의를 열어 사건 심리 절차부터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한 탄핵 심판은 반드시 당사자 측 변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가장 먼저 공개 변론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법관 탄핵과 그 법관이 공개한 대법원장 대화 녹음. 정작 법원은 조용한데 정치권의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의 몰래 녹취에 초점을 맞춰서 인성도 탄핵감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으로 몰려가서 김명수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재판 개입을 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은 사법부 바로 세우기 차원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이 앞으로 정치권 눈치를 더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오히려 판사 모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의 단초인 녹취록에 대해선 위헌적, 위법적 발언은 전혀 없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방어했고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임 판사를 향해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화살은 좌표를 이동해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 탄핵의 부역자, 거짓의 명수, 피노키오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검토하겠다던 김 대법원장 맞불 탄핵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결시키기 어렵고 되레 사법부 흔들기 역풍만 맞을 거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네 번째 재난지원금은 맞춤형과 함께 전 국민 지급을 함께 할 거라고 공언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었죠. 홍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여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만큼 계획하는 예산의 규모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오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 이런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국가신용등급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정당국이 재정 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일 충돌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그렇다고 거취 문제로까지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문제는 설 연휴 이후 시작될 추경안 논의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25조에서 30조 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최대 10조 원 정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동시 추진을 천명한 만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은 선별 지원을 우선해야 할 때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엄청나다.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거기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선 선별 지원을 비교적 두터운 수준으로 우선 집행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4월 이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아기를 꼭 껴안고 있는 엄마. 코로나19에 걸린 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던 이 녀석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의 사투 끝에 병을 이겨내고 마침내 딸을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을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존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85일 만에 처음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는 아기와 눈을 맞추고 아기는 엄마의 손가락을 꼭 움켜쥡니다. Hey,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Yeah, I missed you. 미국 중부 위스콘신주에 살던 세 남매의 엄마 캐시 타운젠드는 출산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해 10월 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이 힘들어지더니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의료진이 선택한 건 제왕절개. 아기 루시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건강했지만 엄마와는 떨어져야 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엄마는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It was a really big roller coaster. There was many times that we thought, we were going to lose her. 그런데 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지난달 초 거짓말처럼 상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의 뜨거운 박수 속에 태어난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 기적의 엄마. Particularly early on, it was unclear whether we were going to be able to support her. We don't know precisely what allowed her lungs to start recovering. 석 달 만에 돌아온 집에서 타운젠드는 드디어 루시를 품에 안고 다른 3명의 자녀와도 다시 만났습니다. Hey, mommy, we got your favorite ice cream. 당분간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지내야 하지만 후유증도 극복해낼 거라고 의료진은 기대합니다. Family is everything to me. So I have everything to live for right here and coming home.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광고판을 운영하는 한 광고업체가 억울하게 회사 간판을 내릴 처지가 됐다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땅 주인이 광고판 운영권을 넘기지 않으면 광고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건데요. 이런 겁박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게 이 땅의 주인이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LG전자 건물. 직원이 5명가량인 한 소규모 광고 대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이 건물 옥상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LG전자 소유지만 옥상 사용권은 땅 주인이 갖고 있어 월 임대료 2,500만 원은 땅 주인에게 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앞둔 지난해 6월 땅 주인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듣게 됩니다. 사업과는 달라. 그냥 우리한테 허가를 양도를 해라. 문제의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계약 개시 2달 안에 무조건 땅 주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옥상 광고 허가권을 양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생각했지만 LG 광고를 전부 끊어버리겠다는 말까지 듣고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LG에다 연락한대 하지 말라고? 네, 그냥 통보하래요. 안 찍으면 그냥 바로 거기서 오늘 그냥 내일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어차피 너희 돈을 끊겠다. 그럼 사실 문을 닫으라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직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뒤늦게 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자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당장 광고판을 철거하라는 내용 증명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고 계약도 해지될 거란 LG 계열사의 공문도 날아왔습니다. 허가권을 넘기라는 땅 주인은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장인 정모 씨. 정 씨 측은 대행사가 뒤늦게 계약을 문제 삼으며 무리하게 사업권 연장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보다 더 많은 옥상 광고판 수입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 집에 와서 누가 나보다 주인보다 때밀이가 더 먹고 있는데 그걸 누가 꼴을 봅니까? 여적지구 회장님 떡에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가. LG에서 100% 광고를 다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쉰 거예요. 대행사 측은 강요와 압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땅 주인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대기업 총수 장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옥상 임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극단주의를 옹호하고 공공연하게 음모론을 퍼뜨린 초선 의원이 동료 의원들의 표결로 상임위에서 축출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 의원은 인종차별과 의회에 대한 폭력도 지지해왔는데 공화당은 극우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서 내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의회 습격 2년 전 이미 그런 일을 하자고 선동합니다. If we flood the Capitol building, flood all the government buildings, go inside. These are public buildings. We own them. We own these buildings. 9.11 테러는 정부가 꾸며낸 것이고 캘리포니아 산불은 유태인들이 우주에서 레이저빔을 발사해 일으켰다. 의회 난입에 적극 가담한 음모론 집단 QAnon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There is an Islamic invasion into our government offices right now. Kennedy getting killed in the plane crash. That's another one of those Clinton murders, right? 2018년 플로리다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도 연출이라면서 당시 생존 학생이 총기 규제 운동을 펴자 쫓아다니며 겁쟁이라고 야유했습니다. 이런 사람,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공화당이 교육노동위에 배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그린을 상임위에서 축출해 법안 제출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결의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에서 11명 이탈하긴 했지만 대부분 그를 지키라는 지도부 방침을 따랐습니다. It's just an example. This Republican Party is a very big tent. Everyone's invited in. And you look at the last election, we continue to grow, and in 2 years we'll be the majority. 공화당 입장에선 음모론자들이 지난 대선도 조작이라고 믿는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이라 그들 표심을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엔 극우 무장 세력 행사에 참석하거나 그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은 의원들이 있어도 별다른 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루이지애나 주지사 선거에 백인 우월주의자로 KKK 대표 출신이 공화당 후보로 나서자 당시 부시 대통령이 자기 당 후보를 찍지 말라고 했던 과거에 비하면 눈치만 살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회 습격 한 달이 됐지만 펜스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음모론과 극단주의를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의회 내부에서도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숨졌습니다. 해경은 작업용 줄이 끊어지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복을 입은 해양 경찰들이 응급 환자들을 경비함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응급 처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조개잡이에 나섰던 선원들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해상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2톤급 조개잡이 어선에 탄 선원 5명은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명이 구조물에 맞아 쓰러졌는데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2명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해경이 신고를 받은 뒤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3명 모두 호흡과 맥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용 줄이 끊어지면서 선원 3명이 이제 파이프와 줄에 맞아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선장이. 해경은 신고자인 선장 64살 A씨와 나머지 선원 1명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한 주점 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게를 접기로 하고 건물주한테 보증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술에 취한 건물주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한다면서 주점 사장을 마구 때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영상에 찍혔는데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건물 앞, 두 남성이 대화를 하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앞에 선 남성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일행이 말려보지만 멱살을 잡고 끌고 오더니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 폭행에 휘청거리던 남성이 다가와 항의하자 더 강하게 주먹질하는 빨간 옷의 남자. 이 건물의 건물주 최모 씨입니다. 주먹을 맞고 쓰러진 남성은 세입자 박모 씨.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온 건물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곳에서 10분여간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턱을 못 벌렸었어요. 얼굴을 맞아갖고. 근데 넘어지면서 무릎으로 여기를 이제 아스팔트에 쿵 하고 쪘단 말이에요. 세입자 박 씨는 재작년 10월 최 씨 건물에 세를 얻어 주점을 시작했습니다. 첫 2달 정도는 영업이 잘 됐지만 코로나19가 퍼진 작년 2월 이후에는 제대로 영업조차 못했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박 씨는 주점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 데리고 갔지만 무산됐습니다. 건물주 최 씨가 갑자기 월세를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되고. 결국 박 씨는 폐업하기로 하고 서류 정리를 요청했지만 술에 취한 건물주 최 씨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한다면서 찾아와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 지인이랑 싼 건 아니고 지는 되는 건 맞고 경위 어찌됐든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경찰은 최 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박 씨는 병원비 600만 원은 물론 보증금 2천여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이죠. 계약금만 9억 원을 받은 키움의 장재영 선수가 오늘 첫 불펜 투구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키움 1군 스프링 캠프에 참가 중인 장재영 선수. 선배들과의 훈련에 조금은 긴장한 표정인데요. 입단 첫 불펜 투구에서는 달랐습니다. 특유의 강속구를 뿌리자 지나가던 선배 이정우까지 자리를 잡고 지켜봅니다. 직구 위주로 20개를 던졌는데 신인 선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구속이나 회전수는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50이라는 구속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150kg를 이용을 잘 해서 패기 있는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던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까지 밀어가며 투구를 지켜본 홍원기 감독은 부위에 만족하면서도 경쟁을 뚫고 나와주길 기대했습니다. 일단 직구가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선발 기회를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저는 뭐 중요하지 않고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잡는 거거든요. 또 요즘 키움 훈련장의 화제죠. 신인급 선수들의 장기 자랑이 오늘도 열렸는데요. 프레디 머큐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혁의 머큐리 연기에 김희집과 이명기 선수는 춤으로 선배들에게 인상을 남겼어요. 실력도 장기도 대단한 신인들 덕에 팬들이 웃을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네요.
피파 올해의 골도 충분할 것 같은 인생골이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된 윤빛가람 선수 이야기로 토플레이 출발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울산 사령탑 데뷔전이었던 클럽 월드컵. 윤빛가람의 코너킥을 김기희가 헤더 선제골로 연결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북중미 챔피언 티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 대표 출신 진약의 동점골에 이어서 전반 종료 직전 선제골을 넣었던 김기희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줍니다. 결국 2대1 역전. 그리고 이 경기의 가장 아쉬운 장면이 나옵니다. 윤빛가람 가슴으로 받고 터닝 슛! 와! 엄청난 골이 터졌는데 오프사이드인가요? 무릎이 살짝 나온 것 때문에 인생골이 날아갔네요. 홍명보 감독의 데뷔전도 이렇게 패배로 끝났습니다. 울산의 오르기전 상대는 카타르의 알두하일인데요.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 이번엔 브라질 컵 대회입니다. 잘 보세요. 분명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갑자기 부심이 득점을 선언하더니 주심도 덩달아 골로 인정합니다. 아무리 봐도 골대를 맞고 나온 건데 이게 어떻게 득점이 되는 거죠? 항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이 뭔가에 홀렸나요? 정말 유령 같은 골이네요.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두터운 외투를 잠시 벗어두어도 될 정도로 다시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날이 더 풀리면서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꾸준히 불어들면서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 대구는 15도까지 껑충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서풍이 높은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동쪽 지방의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정선에는 산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내일 낮까지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차츰 스모그가 유입이 돼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밤에는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어지겠습니다. 경기 동부나 영서지방에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광주 1도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일요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면서 옅어지겠고요.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